해남이 2000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예. 밤 9시 한 22분인가 뭐 그런 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해남구조대장을 하고 있었고 그 전날부터 3월 25일부터 저희가 부산에서 연합구조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미군들하고 전시에 작전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수복한 항구를 숲 다시 건설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개해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저는 사실 25일 날 부하들은 전개를 했지만은 저는 또 부대에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25일 날 안 가고 26일 날 오후에 갔어요. 그날 밤에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통보를 받고. 예, 처음에 저희 위에 상급 전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씻으러 가서 씻고 이제 나와서 막 옷을 입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함대에서 PCC가 침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침몰하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모른다. 좌초했는지 좌초한다고 침몰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하여튼 모르고 그러니까 빨리 작전사가 가봐라. 작전사 바로 옆이거든요. 이제 승용차를 제가 직접 몰아가지고 가서 빵카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막 빵카 안에서도 뭐 제대로 상황이 보고가 들어오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배는 뭐 뒤집혀 있고 또 일부는 가라앉았고 현장도 아수라장이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 됐겠죠. 근데 최원일 함장은 의뢰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다고. 저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현장에서는 뭐 어뢰일 수도 있고 뭐 기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함대에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저한테는 그 당시에 기뢰했느냐 뭐 어뢰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배가 침몰했다면 그 침몰 위치의 수심, 그다음에 조류 이 정보만 있으면 저는 가서 임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 작전이거든요. 구조 작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만 현장에서 듣고 가고자 했는데 수심도 모르고 조류만 해도를 보니까 3 내지 4나 뜨더라고요. 어느 정도 빠르깁니까? 그러면 거의 시속 한 5km, 5km에서 6km, 5km에서 한 7km 정도 되는 거네요. 5 내지 7km 정도의 시속이라고. 우리가 빨리 걸어야 5km에서 6km 걷잖아요. 빨리 걷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니까 잠수는 못하죠. 이제 그런 정보를 들고 그 부대를 다 같이 인솔해 갔던 그렇죠. 겁니까? 부대에는 당연히 들어가면서 부대에는 비상 소집을 걸어놨습니다. 그 작전 훈련 나왔던 부대를 그 친구들한테는 빨리 철수할 준비해라. 장비 철수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가 빵카에 갔다가 나오니까 대원들이 이제 짐 싸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텐트 쳤던 미군들도 우리 짐 싸는 거 막 도와주더라고요. 그날 밤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날 밤에 소집해갖고 새벽 1시 거의 다 돼서 아마 진해에서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로 출발했어요? 저희 부대 버스로 출발을 했죠. 부대 버스 2대 나눠 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빵카로 갔죠. 빵카에 가서 당시 그 이함대 사령관님 만나고 거기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어뢰일지 뭐 기뢰일지 뭐 거기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밑에 부대원들은 몇 명인 겁니까? 저희 인원이 한 50여 명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1차로 갔던 게 저희들은 베테랑 위주로 뽑아갔었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 쪽은 그 부대에 저희들 그냥 잠수사가 아니라 심해 잠수사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다들 심해까지 혼합기체로 해서 뭐 9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잠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류가 문제였죠. 조류가 문제여서 올라가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한 잠도 못 잤어요. 저하고 그 전대장님하고 둘이서 같이 버스에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서 가면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조류가 이렇게 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해저 저질이 안반이라는 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안반이라는 것도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반이더라고요. 예. 천안함 그 한미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이제 해남 구조대는 이제 선미를 UDT는 선수를 이렇게 맡았다면서요. 예. 그 선수는 깊이가
18m 되고. 예, 18m에서 20m 정도 되고 예. 이 선미는 선미는 48에서 한 52m 정도 되는 수심이었죠. 보통 이 스쿠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40m. 스쿠버는 이제 미 해군 교리에 보면 저희가 쓰는 교리는 다 미 해군 교리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미 해군 교리에 보면 스쿠버는 40m입니다. 예. 40m를 리미트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근데 깊이 자체가 이제 48m니까. 예. 근데 원래 거기에는 안전하게 하려면 SSDS라는 표면 공급 잠수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 신경은 줄로 쭈르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잠수화가 잠수하는 것 자체가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스테이션 자체가 배 한미에서 해야 돼요. 한미 가판에서. 근데 예. 배가 고정이 안 되는데 음흠. 배가 앵카를 4개 내려갖고 딱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앵카가 박히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한미는 이미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렇죠. 아닙니까? 바다에 완전 가라앉아 있죠. 이렇게. 이게 천안함이고 예. 우리 구조함이 이 위에 이렇게 언탑을 그렇죠. 한 상태에서 앵카를 4개를 내려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잠수하들이 스테이지라는 걸 타고 해저로 내려가서 그렇죠. 여기 가서 선실 안으로 진입하는 그렇죠. 형태죠. 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배가 고정이 안 되니까 이 배가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이어서 움직이고 배가 고정이 안 된 이유는 밑이 해저가 저질이 안반이라 안반이다 보니까 앵카가 안 막히는 거죠. 몸바가 예, 그렇고. 예. 안반에다가 큰 자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앵카가 제일 안 박히는 곳이 자갈입니다. 예. 자갈이고 안반이거든요.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서해 바다에 조류가 워낙 세니까 다 그 위에 뻘층이 다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그럼 결국 스쿠버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결국 방법은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통 메고, 스쿠바로 들어갔죠. 공기통 메고 스쿠바로 내려가는데 예. 스쿠바로 내려가는데 스쿠바는 일단 호흡하는 기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선체 안에 그렇죠. 들어갔다가 얘들이 갇혔을 부들이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오래 지연할 수 없다는 거. 물 속에서 감압하는데도 공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한이 된다는 거. 우리 김대령께서는 몇 미터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저는 바다에서는 이제 67m인가 내려가 봤고 그래요? 그 다이빙으로 SSDS로 그다음에 제가 해군에서 그 DSRV라고 하는 조그만 잠수정이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 구조하는 잠수정인데 그걸로는 453m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 천안함의 48m 부분 자체를 예. 48m에 그래서 결국은 SSDS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스쿠바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근데 이 대원들을 설득을 했습니까? 대원들은 설득을 할 게 아니라 대원들은 지시하면은 하거든요. 지시하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권은 상급 부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심을 초과해서 하는 거는 상급 부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해군 규정에 보면 그래서 상급 부대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이 방법으로는 지금 할 수 없으니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승인해주면 내려가겠다 하니까 승인을 해줬죠. 그리고 뭐 이 친구들한테 수중에서 그 위에서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스쿠바는 기본적으로 교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얘기하는 말은 들을 수가 있도록 스쿠바 폰이라고 해서 그런 예. 장비를 물속에 설치해서 위에서 보트에서 야 너네 시간 이제 1분 남았어. 1분 남았으니까 이제 마감해. 마무리해. 이제 올라올 준비해. 이런 얘기하면 밑에서 알아듣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했었죠. 근데 이 UDT 쪽에 이 한수 부분에 있어서 예, 한조 준이는 사고가 생겼죠. 예. 그 안타까운 진짜 안타까운 진짜 일이죠. 안타깝죠. 예.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자기 후배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본인이 그렇게 하루에 그날 또 뭐 3번째 다이빙을 했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교리에는 안 맞습니다. 원래 다이빙 마치고 나면은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이 인터벌을 두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몸에 녹아있는 압축된 질소들이 배출이 되거든요. 본인도 최고 처음이고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 그쪽 대대장 이야기로는 아이고 부대에 남아 있으라 그랬는데 본인이 후배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현장에 가겠다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양반 또 그 백령도 근해에
얼마나 안 좋은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UDT의 임무 중에 그 해군 그 군함들이 전개해 있는 지역에 수심을 측정하는 게 UDT 임무예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양반 군생활을 하면서 백령도, 대청도 이런 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아무 그분이 경험 많은 자기가 가야 예, 되겠다. 이 그분에 생각은. 대한 그분이 그쪽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다른 후배들보다 본인이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아마 고집 부려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여론 압박이 그렇죠. 빨리 예. 들어가 빨리 성과를 내라는 이런 네. 압박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구조작전을 하면서 구조작전은 사실 압박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촌각을 다투면서 해야죠.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진짜 촌각을 다쳐야 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천안함이 그 폭침이 됐을 때 한미가 절단이 돼서 그랬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물이 다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물이 안 들어갔다면 저 배가 왜 가라앉았겠습니까? 그 안에 에어포켓이 있었다면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쉽게 안 가라앉죠. 그래서 또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대원들 시켜갖고 선체를 두들겨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에어포켓이 있으면 텅텅 소리가 날 텐데 틱틱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증언도 다 받았고 그걸 다 보고도 했고 제가 유가족들한테 설명도 했습니다. 브리핑까지도 했는데 가족들은 그걸 안 믿으시더라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하여튼 그게 그 상황 자체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가 이 폭침 그 당일에서부터 며칠 정도 지나서 이제 이게 뭐 그때 우리 김 대리께서 판단을 했습니다. 4월 28일 날 구조함이 도착해서 찾아갖고 저희가 들어가서 선체가 맞는지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나서 한 사나흘 지났을 때일 겁니다. 사나흘 정도. 보통 해난 사고가 났을 때 그 생존 가능할 수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가라앉은 배에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라앉은 배는. 배가 뒤집혀서 물 위에 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떠 있는 거는 그 안에 에어포켓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뒤집혔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라앉았을 때는 에어포켓이 만약에 있다 그러더라도 선체가 스퀴즈가 됩니다. 압착이 돼서. 우리 그 천안함도 보면은 그 한미 인양을 했을 때 한미 위에 사통 레이더실이 있어요. 사통 레이더실은 거기가 수밀이 됐었어요. 그 조그만 공간인데 그 안에 보면 그 선실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진 게 보입니다. 압착이 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예. 가 보시면은 어디가 사통 레이더실이냐고 사통이 뭡니까? 사격 통제. 사격 통제 레이더실이 있는데 예, 그 레이더실 격실이 조그만 격실이 이렇게 찌그러진 게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압박이 이제 상부의 압박 빨리 빈도수를 높여라 빨리 들어가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라 이렇게 했을 때 본인 부대원을 이제 계속 집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원래 아까도 제가 하던 말을 다 못했던 게 원래 그 구조 작전을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할 때는 제일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천천히 안전하게 구조하러 가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수칙을 다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구조다 자기 생명을 잃는 이런 걸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원래 구조할 때는 야간 잠수를 안 했습니다. 야간에 다이빙을 안 해요. 그런데 천안함과 세월은 다 한 거지요. 그렇죠. 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건 교리에 안 맞는 거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위험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저 칠흑 같은 바다에 깜깜한데 거기 갔다가 만약에 우리 잠수사들이 잘못돼서 비상 탈출했는데 밤에 올라와서 조리에 쓸려 내려가 버리면 안 보여요.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40m도 초가 되는 건데도 그걸 떠밀어 넣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규정에 이렇게 승인받으면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과거에는 뭐 60m도 스쿠바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역사를 보면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안전대책 강화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 거고 야간 다이빙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주간 다이빙도 하고 야간 다이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감기를 다 걸리는 겁니다. 감기. 그때가 날씨도 굉장히 삼- 추웠습니다. 삼월달에. 3월 때 바닷물 자체가 차가우니까 그렇죠. 주변 공기 자체가 차가우니까 그렇죠. 굉장히 추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면은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퀄라이징이 안 됩니다. 펌핑이야. 귀하고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유스타키오관인가요? 여기가 예. 펌핑이 안 되면은 고막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감기들 걸린 사람은 절대 다이빙을 안 집어넣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죠. 들어가지 말아야 돼. 아니, 안 들어가는 게 맞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지시가 군인은 또 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건데 그럼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이 지휘관으로서 일종의 뭐 이 중간 지휘관이 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건전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했습니다. 뭐 그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 그 고생을 하고 구조 수색 작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행위 자체가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이상한 음모론이 또 만들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때 현장에 사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는데 후배 장교 한 명이 그때 이 스마트폰 초기 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라고 떴는데 그러니까 뭐 해난구조대는 저기에서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를 안 했다. 뭐 다른 임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임무 근데 뭡니까? 그게 뭐 음모론 중에 보면은 잠수함이 와서 박았으니까 그 잠수함 구조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거- 또 그거를- 미군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미국 잠수함도 미국 그렇고 뭐 잠수함. 이스라엘 잠수함도 그렇고 뭐 그런 게 그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잠수함이 뭐 얻을 게 있다고 여기 백령도에 와서 그 짓을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수함이 작아요. 천안함을 두동강 내기 전에 지가 먼저 가라앉을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들으면 그럴싸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어 놓으니까 이런 걸 몰랐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이 천안함 폭침이 어떤 뭐 우리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예. 합니까? 그게 어떤 북한제의 어뢰 꼬리죠. 꼬리 파편 이제 이 추진 전동기하고 모터하고 스크루죠. 그렇죠. 그를 이 건져 올렸을 때 그때는 그 직접 그 현장에서 봤습니까? 그 어망에 걸려갖고 처음에 유도탄 하푼 미사일 앞에 그 시커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시커가 올라왔는데 처음에 어뢰 찾았다고 그러면서 하길래 그때 야 사진 찍어 보내 했더만은 핸드폰에 사진 찍어갖고 보내온 게 보니까 유도탄 시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유도탄 시커야. 이건 어뢰 아니야. 어뢰 아니야. 그래 했더니만 그리고 이틀 뒤인가 사흘 뒤에 그걸 찾았죠. 찾아가지고 찾으니까 뭐 이상한 게 올라왔다고 이번에는 보고를 했어요. 어뢰라고 보고를 안 하고 뭐 이상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 현장 사령관이었던 김정두 제독님이 보고를 받고 제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해남구조대장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합조단에서도 거기 와 있었거든요. 합조단 직원이 또 그 어선에 타고 있었는데 합조단 직원이 저를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사령관님은 올라가서 보고 그다음에 합조단 그 중령 또 올라갔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구조장교다 보니까 저는 올라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령관님이 어이 해남구조대장 올라와 이래갖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남구조대장 하기 직전에 2007년, 8년, 2년을 합참해서 해군 무기체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뢰가 어떻게 생겼고 어뢰 예를 들어 모터가 어떻게 서로 반전하는 두 개의 스크루가 있는 거 다 알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거 가서 보는 순간 아 이거 어뢰구나 하고 알죠. 그리고 김정두 제독님도 당연히 잠수함
전단장 출신이니까 잠수함 함장이고 잠수함 전단장 출신이니까 어뢰 자네는 거 금방 아시죠. 이거 어뢰 자네야. 이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 뭐 아직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고 그런 믿고 싶은 사람 계속 믿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민주당 부대변인이나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천안 함장에 대해서는 뭐 이 부하를 수장시켰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뭐 천안 탐낸 게 무슨 천안 벼슬 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최원일 함장하고는 회사 5년 후배죠. 예, 5년 후배인데 제가 소령 때인가 저희 앞집에 살았어요. 군 아파트에. 관사. 예, 군 관사 저희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가까이 있었고 이제 같은 전대에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아주 잘 알았죠. 근데 그런 후배가 폐장 소리 듣고 뭐 이상한 이 상황에 이제 이 처했을 때 지켜보는 어떤 선배로서는 여러 가지 뭐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이전에 우리 357 보석정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 침몰에 하면서 그 교전하에서 죽었던 설교전 우리 때 후배들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누가 패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천안함 같은 경우도 물론 인원은 더 많이 죽었지만은 더 많은 인원들이 또 살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은 누가 진짜 군함을 아는 또 군함을 저희가 건져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순간은 진짜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침착해요. 최원일이 이 친구가 진짜 침착하고 성격도 굉장히 유한 친구예요. 그런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침착하고 유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하들을 다 살리고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계 실패라는 일각이 경계 실패라는 것은 저도 그 천안함과 똑같은 PCG를 2번이나 탔습니다. 2번이나 소위 때 탔었고 중2 때부터 또 대위까지 이렇게 타면서 특히 그 중2 대위 때는 포항함 전투정보관을 하면서 전투정보관이 그 소나를 다 관할을 하거든요. 소나를 관할하는데 그 천안함의 소나는 그 잠수함을 잡기 위한 잡아내는 그런 수준의 소나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노화된 거지요. 노후도 됐고 좀 구색 맞추는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의 소나죠. 그 천안함 함장으로서 저기 부하를 잃고 그다음 세상의 어떤 온갖 비난과 어떤 이 그를 받으면서 어떤 모멸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천안함 인양하고 하는 단계에서 최원일 함장이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줬어요. 정보를 저희들한테. 근데 수색 작전을 예, 그렇죠. 현장에서 지휘관이 와서 그런 거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꽤 며칠간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딱 뉴스에 보니까 그 친구가 전역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몇 달 전이었죠. 그렇죠. 2월 말일 날이죠. 저도 이제 작년 2월 말일을 전역했는데 딱 1년 뒤에 전역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선배님 하길래 그래 진짜 그동안 마음고생했다. 진짜 수고했다. 이제 진짜 그 마음고생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격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더 마음 고생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